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오늘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고요. 기각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단 잠시 후에 현장이 연결이 되는 대로 또 현장 모습 중계해 드리겠고요. 오늘 또 이 헌재 판결에 따른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도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헌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5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공모 내지는 묵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이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불임명 같은 경우는 이미 헌재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을 했는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튿날 탄핵소추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루라는 기간 정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것까지도 파면 사유로 볼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쟁점이 형성돼 있고 좀 세간에서는 이것 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탄핵이 파면이 확정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계엄의 선포 과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반대로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굳이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선고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이어질다고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네.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3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채택을 한 의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한테 적용되던 과반, 그러니까 네. 현재 국회가 300명이니까 151석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국무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200석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이기만 하던 시기에 대해서는 151석 과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했었던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이건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설을 채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설대로 151석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각하 판결은 결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면적인 각하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세 번째 의견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일부 각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을 놓고 본다면 앞서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판단도 다 기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일단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이 적절하고 기각이 적절하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별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기각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대충 예상하건대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좀 뭐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취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인용, 파면에 이를 만큼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네.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관관계는 좀 결정문의 상세한 내용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겠군요. 복귀를 하면서 오늘 대국민 담화 또 발표할 그런 부분도 이제 이미 예고를 했었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국무총리로서 복귀를 하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도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사실 지난 주말 사이만 해도 전국 각지의 산불 문제라든지 굉장히 급한 국정 현안들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대처 이런 것들을 밝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당사자,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급이 담겨져 있을 텐데 관건은 그렇다면 도의적 문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간 것에 대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각 판결이 결정이 났다고 해서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또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개 재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 기각 판결에 있어서 기각을 이야기한 그 재판관은 4인, 각하 2인,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결국 헌재 판단이 이번에도 다 갈렸단 말이죠. 사실 이제 헌재 판단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에 따른 국론 분열 걱정도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군요. 근데 전제를 해둬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각자의 판단이 달려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이거나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좁힐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갈려서 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그 사실관계 자체가 뭐 누구나 보더라도 이 정도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의견이 갈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덕수 총리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 것은 사안 자체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대4로 갈렸는데 사실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하는 그 문제를 두고 판단을 한 건데 이걸 두고 이제 파면할 만큼이다 아니다는 어느 정도 갈릴 수 있는 애매한 문제라는 게 본질적인 속성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결정이 나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각 사안마다 어떤 거는 0대8, 어떤 건 8대0, 어떤 건 4대4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수동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 문제 우려도 있는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헌재 판결이 너무 늦었다. 네. 87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난 한 90일을 놓고 보면 진짜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헌재가 저는 방치했다. 그런 차원에서 87일이나 걸려서 나왔다는 게 일단 헌재가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탄핵 소추를 일으킨 정당 측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쓸데없는 국력 낭비 아니냐.
그 내용이 물론 5개 중요한 꼭지가 있지만은 헌재 임명을 거부한 문제라든지 비상계엄의 방치, 특히 비상계엄의 방치 문제는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 문제는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거의 90일 가까이 끌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또 최상목 대행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렇게 문제를 길게 끌고 간 헌재에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정을 좀 해드리면 이번 헌재의 판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께도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뭐 이번 사태가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잠잠하던 사람들도 더욱더 이 동요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의 시발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국정 불안을 본인이 이렇게 지켜야 될 사람이 그것을 야기했다는 점, 빌미를 주었다는 점, 그런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 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책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잘못을 좀 시인하고 향후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으므로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또 당초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면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 지금 탄핵 정국이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뭐 정말 심하게는 제2 IMF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IMF까지 언급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즉 비상계엄이 12월 3일 있었는데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비상계엄 이전에 상당히 그 신뢰를 잃었거든요. 네. 저는 그 중심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부와 거의 맥을 같이 했는데 도대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했던가.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이렇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 있을지 몰라도 국정을 총책임지는 총리로서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이분이 이미 한번 사표를 냈었어요. 사표를 냈는데 그게 지금 어정쩡쩡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상당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도 거취를 저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2년 반의 정치는 그전하고는 정말 달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국민의 뜻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둘째 야당의 그 말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 한 2년 반의 정치는 전기 2년 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정치가 전개가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찌 우리 어려운 경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이게 윤석열 정부의 1.23, 12월 3일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은 상황을 저는 매우 그르치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정책이 굉장히 적절치 못한 정책이 많았다. 그런 차원의
자꾸 이 사태를 지금 경제가 나빠진 것이 이 사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앞서 오늘 선고가 있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 변론을 한 내용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네, 지금 헌재에서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탄핵 정족수가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됐었던 의결 전족수에 대한 헌재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사실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각하를 2명이 판단을 했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게 이제 각하 판단이 나올 정도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전면적인 각하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각하 의견에 동의를 한 2명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총리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탄핵 그 정족수가 200석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좀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하 부분은 좀 더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과 아니던 시절이 분별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것까지 두 가지 다 모두가 각하 사유가 된다. 200석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 2명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수는 전면적인 각하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일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적인 각하 사유면 최종적으로도 편결을 할 때 각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기각하고 인용 이렇게 갈린 것을 봤을 때는 7명은 전부 다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어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 논란이 되는 게 재판관을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나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앞서 이미 그 미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위법 여부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 네. 중대한 걸로는 파면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라는 걸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파면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입니다. 그때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단들은 했지만 이것이 파면될 만큼인가라고 했을 때 다수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내렸던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특히 좀 의견들이 재판관들 사이에 갈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탄핵할 만큼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하다라는 상황에서 좀 재판관의 재량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수의 의견은 이게 위헌 위법이다라는 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쟁의 심판,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은 맞는데 다만 파면에 이를 만큼인가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기한이 사실 한덕수 총리가 진작부터 여야 합의 없으면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이제 추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고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했죠. 선출을 하고 이튿날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다면 모를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파면할 만큼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기각 판결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되겠죠.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산불 같은 이런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일단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물론 이제 산불이 급하긴 한데 그 한덕수 총리가 뭐 산불 현장에 가서 뭐 불을 끄겠어요? 저는 그 문제는 그 산불을 끄는 그 전문 인력들을 총동원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그 한국의 가장 현안 문제가 통상 문제 아닌가요?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이면 상당히 저는 그 트럼프가 던질 그런 그
관세의 무기라고 할까, 흉기라고 할까, 이게 다 지금 사실상 미국 안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한 뭐 본인이 가동할 수 있는 라인을 총동원해서 네. 트럼프하고 저는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루트닉 장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란이라든지 그 트럼프 정부의 실세들하고 통화를 해서 한국 문제에 대한 저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저는 통상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통상 문제, 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제일 시급하다고 하면 통상 문제 저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철강 관세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고 다음 달부터는 또 전면 관세. 상호 관세도 지금 4월 네. 2일부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피하고 싶으면 생산을 옮겨라라고 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국 경제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동시에 통상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내 그 내수 부진, 경기 부진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얘기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있어서 올 초부터 추경 얘기가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수출 문제와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전략 이런 것들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상목 부총리도 최상목 이 경제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알 텐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거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의 어려움은 뭐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현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해오지 못했고 네. 그리고 우리 국가가 민간 국가로 지정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 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리더십이 복원이 되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서 예,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통상 문제와 그리고 국내 경기 부진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한 지 3주가 지났거든요. 선고가 일단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될 수도 있고 아직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헌재가 지금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네. 보십니까? 사실 평의 내용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현재에서도 고도로 보안에 유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단하거나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각하설이 나오는데 각하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평이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절차적 문제들은 사실 미리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12월에 탄핵 소추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간 것이 이제 1월, 2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탄핵에 관련해서 절차적 쟁점들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적 쟁점으로 각하가 될 거였다면 오히려 진작에 빨리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어지나라고 했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판단에 좀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수사 기록까지 증거로 채택을 하면서 방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됐고 네. 수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하고 변론에 나오는 그 당사자들의 변론 내용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로는 채택을 했지만 증명력, 그러니까 이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좀 꼼꼼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한쪽에서는 그거를 좀 유보하고 판단을 해도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논란의 여지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세한 그 판단 이것만 가지고도 의견이 갈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대 이 기각 이렇게 갈려 있다기보다도 어떤 결론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도
사건 내용만 가지고도 판단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뭐 어떤 결론으로 이게 뭐 의견이 갈려가지고 일치가 안 돼서 길어진다거나 뭐 절차적 쟁점 때문이라거나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사건 내용의 상세적인 판단만 갖고도 의견이 갈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끄냐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들 왜 이렇게 늦어지냐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오늘 발표를 보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인용이 1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각이 5명이라는 거죠. 저는 뭐 각하는 이게 아까 그 절차적인 문제라서 이게 하자가 있냐 없냐 뭐 그거 제쳐놓고라도 인용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쟁점이 뭐냐면 헌재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을 위배한 것은 맞는데 이게 탄핵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거의 8명 중에 7명이 거의 동의를 한다. 전 이 사실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발표될 윤석열 재판의 결과에도 상당한 함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죠.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 위배가 맞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깊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 판단에 이번에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이거를 오늘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오늘 네.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조사 잠시 보시죠. 찬성과 반대,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찬성 58%, 탄핵 반대 36%,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비율도 6%에 달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였고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국론 분열을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헌재 판결까지 갈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 뭐 일부 과격한 세력들에 의해서 좌표찍기식 지금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고 과격한 행동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 판결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위에 나타날 후폭풍들을 상당히 우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원일치 판결이 나더라도 불복할 사람은 불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헌재도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내용을 날조하고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반박이 한치도 불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결정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같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여론하고 헌재 판결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네. 사실이 명백한데 이거를 6대4 이렇게 갈려져 있다고 해서 60%만 채택을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여론을 만약에 판단한다면 정말 너무 애매해서 이 피소추인이 복귀를 해도 되는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좀 생각이 갈릴 때 그때는 여론을 참작을 할까 말까 한 수준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워낙 명백한 부분이라서 이것이 여론에 맞게 마치 헌법재판관의 현원 8명 중에 여론에 맞춰가지고 막 5대3이나 6대2나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전원 일치가 되더라도 불복하는 여론 쪽에서는 또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그 여론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뭐 광장이라든지 가두에서 뭉쳐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전원 일치라고 해도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갈리게 되면은 그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존재의 취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억지로 전원일치를 맞출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은 의견이 갈려 있으면은 그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 이런 것들은 다 존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전원일치를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그리고 전원일치를 일부러 맞추려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관들에 대한 폄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각각이 사실관계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상세한 판단을 또 각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얘기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사이에 내수 침체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고 그 직격탄을 가장 정면에서 맞고 있는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약 그 절반 가까이가 3년도 버티지 못한 채 폐업하는 이런 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자영업자가 어려운 게 비상기업 조치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네. 음식주점의 그 생산 동향이 23년도 5월 달이 전년 동기로 마이너스 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는 24개월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저는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 있으면서 저는 제대로 수습을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자영업자가 한 570만 정도 되는데 570만 자영업자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자영업자도 있거든요. 버틸 네. 만한 자영업자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한 2년 정도 어려운 이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첫째, 2년 이상 된 어려움이고,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이게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게 뭐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인 정부의 조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면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따라서 집권 여당도 자꾸 추경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600만 가까운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저는 과감성 있는 어떤 조치, 추경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게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야당과 타협을 해서 추경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이제 생계 유지하기 정도로 힘들어 하시니까 직접 부채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은 지금 자영업자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그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근에 계엄령 선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원래부터도 자영업이 레드오션이다. 원래부터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어려워졌고, 그 이후에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녁에 2차, 3차 이런 회식도 잘 하지 않고, 거기다 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이 고령 인구는 또 외식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도와준다고 되는 그 선은 저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잘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빚을 내서 또 다시 자영업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곳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단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분들을 좀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 예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폐업을 유도하고 다른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본 예산으로 내년도에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운 헌법재판소 앞이라든가 서부지원 앞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집회하시는 분들이 소위 식당도 예를 들어 좌표 찍기식으로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런 식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지금 지금 재판이 한 40군데에서 열리나요? 딱 한두 군데인데, 헌법재판소하고 서부지원지청이나 이런 데인데, 그거는 전 지자체 차원에서
평균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거기에서 몇만 명이 몰려가지고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저는 대응 조치는 지자체 수준에서 이미 저는 나와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1, 2, 3 조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소요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 타격을 입었고 이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뭐 전기세를 석 달 감면해 준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 그 조치들은 지자체 수준에서 당연히 나왔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문제를 대놓고 전국적인 문제인 양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청에서 그런 그 특별한 문제가 되는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그게 몇 조가 들겠어요?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이 구청을 포함해서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직무유기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송에서 논할 문제는 저는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까 이렇게 가다가는 IMF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 그 IMF는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오더라도 그때처럼 달러가 부족한 위기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내부의 내수 부진, 내수 붕괴 그 가장 위험한 그 위기를 촉발시킬 요인이 자영업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70만이었다가 550만으로 줄어들었고 이 자영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특히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이 부분이 서민 경제이고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면서 부채 탕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 시기에 강제로 영업을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참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 시장 상황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장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헌재에 또 선고가 나왔고 이후로 또 증시는 여기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증시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네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하나 이제 없어졌다. 이런 쪽으로 좋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던 터에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막판 가면서 조금 올라온 감이 있고 지금 야간 선물이 미국이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장 초반에 좀 약세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없어지는 거를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5거래일 내내 코스피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2640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슈퍼위크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꺼풀 벗겨지게 되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일단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지금 최근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약간 이제 고공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데 개엄 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 1,420원 수준에 있었던 우리 원화 환율인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번에 이제 불확실성이 내려가면은 환율이 좀 내려간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셈이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금주에 될지 다음 주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여론을 보고서 시장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하면은 여론 대망 결판이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모멘텀을 좀 받아서 좀 더 위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시점은 4월 2일이니까 이번 주는 상호 관세 부과를 한 주 앞둔 시점에 불확실성은 좀 없겠습니까? 상호 관세 얘기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계속 괴롭혀왔던 악재였고요.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조금 타협점을 찾으려는 이런 좀 현실적인 그런 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은 고점 대비 10% 조정을 받았고 각 개별 대형 IT주, 대형 메가캡들 위주로 본다고 하면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조정을 받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국면을 주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좁은 박스권 레인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좀 좋은 펀더멘탈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좀 불확실성까지 거친다라고 하면은 밑쪽보다는 위쪽으로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공매도도 재개됩니다. 네. 공매도 준비도 아마 일선 증권사에서는 지금 재개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라고 봅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매를 친다고 하면 주가가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숏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친다 그러면 그 100억만큼 공매한 자금을 다시 위쪽 방향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100억을 다시 사는 그런 이제 활동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쪽에 공매를 치고 그 돈으로 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아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플레이를 하기 좋은 이런 시장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없어서 개별 주식 선물이나 지수 선물로 이렇게 해지를 했던 헤지펀드까지도 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우리 시장이 더 플레이가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속속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 이번 헌재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또 대국민 통합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좌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죠. 권한 대행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짤막한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좀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외면적으로는 기각이 됐고 다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그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4명이 위헌위법은 맞다라고 일단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의 도의적 책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한 명의 재판관은 또 인용 의견을 냈거든요. 네. 사실 헌법재판관 불임명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꼽히는 것이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에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 불임명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직후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상설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도 수일 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 부분에서 적어도 한 명의 이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거를 기각을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결정문에 뭐라고 썼느냐면 국회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결정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각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도의적으로도 별로 없다거나 그리고 국회가 전혀 감도 안 되는 것을 소추를 했다 이렇게 평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도 굉장히 좀 복귀를 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위헌 위법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 불임명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의 계속 반응을 전해드리면 일단 복귀를 하면서 앞으로 통상 문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문제 가장 시급한 현안, 경제 현안으로 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오후에는 또 산불 현장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산불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위로를 전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신 교수님. 정치적인 제스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최상무 부총리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행안부 장관 대리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본인이 손편지를 썼다는 것이 저는 큰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민우 선생님께서 상설특검은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설특검이 무슨 상설특검이냐 내란 문제였거든요.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한 총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비상계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2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했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전 자성이 있어야 그래야 좌우가 없다는 말이 저는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금 추경 문제도 그렇고 내수 살리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상은 통상대로 그리고 내수 문제는 내수 문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이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야당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야당하고 소통을 해서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한 총리가 한 대통령 대행께서 네. 하실 수 있는 속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정치권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구전구패 민주당 입법폭거에 사법부가 경고를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는 한데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한덕수 총리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정 안정을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된다.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9번 연속으로 기각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호기로 보고 역공의 소재로 삼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된 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세 싸움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좀 뉘앙스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앞서서 그 헌재에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겸허하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맞춰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도 조속하게 임명을 하라라는 식으로 좀 가닥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총리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로 다 설정이 돼 있고 또 한덕수 총리가 널리 알려진 바 경제 통상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경륜 있는 관료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책무를 다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다 같이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탄핵 정족수에 대한 151석을 인정한 판단은 네, 여당에서는 유감이다라는 또 입장을 내놨네요. 이게 앞으로 또 다른 탄핵을 사실상 면허를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학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설이 갈려져 있었지만 적어도 사실 헌법재판소 법의 주석서에도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었던 때에 했던 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총리 혹은 장관인 경우에 하는 과반의 151석이라고 하는 그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 주석서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사실 전면적으로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이 아니던 시절에 했었던 사유마저도 200석을 적용할 거냐 이 문제는 원래부터 다수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이 그렇게 뭐 의외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조금 사견을 곁들여서 지적을 하자면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이거는 행위와 작용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대행에 대해서 또 별도의 직책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이 됐을 때 그 국무총리 자리를 누군가 또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직의 승계에 대한 어떠한 헌법과 법률의 조항도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200석설보다는 151석설이 더 자연스럽다. 이걸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야당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 헌재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예,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쭉 있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결정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기각이 되긴 했지만 기각 인용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이 문제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각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회는 이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이것을 헌법 위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탄핵, 기각, 인용 결정 이런 어떤 데만 매몰돼서 그렇게 논평하거나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 탄핵 결정문의 의미를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추인단에서 검찰에 수사 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데 검찰이 그 수사 기록을 언제 전혀 내지 않잖아요. 헌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그 탄핵 심판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지만 이 탄핵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 기각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 정치적 부담은 없으신지요? 정치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소위 줄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사 기록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 중대성을 판단하는 여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가
권한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는 다 남기고 있고요. 그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탄핵 소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줄탄핵이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국민 삼권 분립의 중요한 축에 서지 않고 네.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보고 그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정치적 선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어떤 책임과 부담을 질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져야 될 일이지만 저희는 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도 단식 투쟁에 나섰잖아요. 뭐 건강은 네.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 지금 민주당이 뭐 단식 투쟁을 비롯해서 뭐 삭발 투쟁 이런 식으로 릴레이 지금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광화문에서 그 8일간 단식을 했는데요. 그 텐트에 거기가 이제 집회장과 연결된 장소여서 그런지 워낙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셨는데 하루에 평균 한 3,000명 정도의 시민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그리고 12월 3일 그날의 공포보다 윤석열 석방 이후의 공포가 더 크다. 이 세 가지거든요. 네. 이런 어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편안히 하고 하루빨리 민주질서를 잡고 민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헌재의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12월 3일 그날의 밤을 온 국민이 증인인데도 헌재가 이미 변론 기일 다 끝내놓고 뭐 평의도 다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도 그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내란 수호 세력들이 더 준동하는 기간을 벌어주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무슨 어떤 일이라도 해서 헌재의 선고를 앞당기도록 촉구하고 그다음에 국민 불안하시지 않도록 민주당이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에도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결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제 아주 중점 사항으로 좀 짚게 뭐 보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8대0 탄핵 인용이 분명하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특히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유와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보면 헌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다만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것인데요. 검찰이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는 이미 헌재가 검찰의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이상 헌재의 이번 그 한덕수 대행 판단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덕수 대행의 그 위헌에 대해서는 오늘도 인정하는 판결문이 취지가 있는 한 증거도 정확히 갖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분명하게 탄핵 인용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실은 무죄를 확신하는 그런 기류가 훨씬 강했었는데 의외의 준형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마 2심에서는 1심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법리적 주장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분명하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은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당에서 또 이런 반응이 나왔군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은혁 재판관이 또 앞으로 정치적 쟁점이 또 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쟁점이 한 명의 재판관을 두고 그 면면을 따지는 게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대 사례를 들자면 탄핵 소추되고 초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그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일단은 국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는 다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선출 절차 과정에서 여야가 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뭐 관례대로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 합의도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명인데 국회 의석수로 보더라도 민주당 야권하고 여권의 의석수의 분포가 2대 1에 가깝지 1대 1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3명 중에 2명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1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 되고 우리 헌법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출을 하면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전체 헌법재판소 자체를 이제 재판관 9명을 다 그 대통령 임명을 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어떤 거부권 행사라든지 보류권 이런 것들을 행사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의 뭐 과거 이력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헌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다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복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임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했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뭐 크게 파면의 사유가 될 만큼은 아니었고 특히 헌법재판관 선출하자마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참작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또 다른 쟁점 짚어볼까요?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를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다 지금 줄 기각이 났단 말이죠.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선출 끝나고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 불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한 것인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이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일 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걸로 좁혀 보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지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야권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오히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소추할 사유가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 역풍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그리고 탄핵 소추했던 사안들이 줄줄이 기각이 나고 여기서 또 소추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역풍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악재가 됐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여론의 찬성 반대가 3대1 정도 수준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를 하면서 뭔가 민주당이 더 강자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시작하고 민주당 견제론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한 3대1이었던 것이 6대4에 좀 가까워지는
이 정도의 좀 후폭풍도 민주당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일단 발의는 한다고 했지만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며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그 한덕수 총리에게 마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라고 촉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임명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또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탄핵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왜? 150명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최상목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주당이 또다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이냐. 전 그게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의 도돌이표 같이 그러니까요. 탄핵 정부의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양상이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최상목은 이미 뭐 일단은 그 한덕수 총리께서 대행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뭐 그런데 최근까지 이렇게 탄핵 소추 발의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원칙적인 면에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면 최상목 이 부총리가 괜찮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네. 이 모든 혼란을 좀 잠재우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그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이 났지만 그것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 결정하고는 다른 문제이고 네.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오늘 반응이 괜찮았던 것이고 이것이 기각이어서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현재는 하루빨리 결정을 좀 내려줘서 국민들의 불안도 잠재우고 그리고 이 한국 경제의 불안정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유발 하라리 그 인류학자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내란과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듯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계엄령 선포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이 그대로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처리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 경제를 보는 세계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관이나 상당히 이 불안정하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례 없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마은영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한덕수 권한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쟁점이 될 네. 거라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즉답을 왜 피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단정할 수는 어느 없습니다, 정도 현재로선. 사실 직무정지 기간에도 국정에 대한 생각은 했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복귀했을 때 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즉답을 피한 것은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게 첨예하게 쟁점 대립을 하고 있고 본인이 복귀하자마자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 대립에 더 불을 지피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정무적 고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애초에 탄핵 소추가 되던 시점에서는 헌법재판관 선출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네. 그리고 헌재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기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헌재에서는 국회 권한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도 위헌적이다, 불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이상은 단순히 그냥 여야 합의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그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 4월 18일이 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왜냐하면 설령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 할지라도 60일 이내에 정도에만 그 대선을 조기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공석인 재판관을 사실 그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사실 예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도 본인이 그냥 지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설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때 하고 있을 경우에 본인이 그걸 지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거는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봐서라도 일단 좀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국민의힘이 저는 이게 헌재 판단도 나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국회 선출 절차도 끝났는데 이걸 임명 안 해도 그만이다, 위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관건이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을 좀 급하게 임명을 했을 때 만약에 그 헌재 심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재판관이 새로 왔기 때문에 네. 변론이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일정을 네. 이것도 물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그때까지만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건부 미임명 같이. 그렇죠. 네, 신 교수님. 네, 아까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 절차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4월 18일 날 또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얽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이 탄핵 문제가 굉장히 더 길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한덕수 총리께서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매를 많이 맞았고 상처 입은 사람이니까 네. 소신껏 저는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빨리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겠지만 네. 정도로 가자는 것이죠. 이재명 판결 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저는 그 윤석열 탄핵 문제가 이제 종결이 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결국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도 못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추진을 해라, 이게 제일 가장 시급하다, 이런 반응도 지금 가능할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고 또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전 트럼프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저는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화하고 통화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히 뭐 최상목 대행께서 뭐 격이 낮아서 저는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네. 트럼프의 그동안에 한 두 달 동안의 행위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씨가 먹힐 거냐, 저는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안 먹히는 트럼프의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획기적인 저는 아이디어들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연가스는 앞으로 전부 미국에서 수입하겠다. 네. 그리고 공장이 가능하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뭐 법이 허락하는 하용에서는 정부는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들여오던 농산물을 미국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가 오 대단하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카드들을 서둘러 내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까 통상교섭 본부장이 가서 여러 번 갔지만, 우리 네. 산업장도 갔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저는 화끈한 안 서너 개를 저는 던져주고
4월 2일 날 한국을 예를 들면 빠지거나 아니면 좀 더 둔한 상호 관세를 받는 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정 교수님. 저는 뭐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조금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권한 대행이 복귀한다고 해서 또 그 부여된 권한이 과도하게 발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그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대중무역에서 대미 무역으로 많이 넘어왔고,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와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상황이 이러니 좀 더 기다려 달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전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봐서 그래야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정부에게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천연가스 더 수입 늘리겠다, 농산물 더 수입 늘리겠다, 여러 가지 제스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격적인 약속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외신들을 통해 나온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다. 뭐 이런 반응들이 이제 줄을 이었고, 또 하나 걱정했던 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걱정이었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또 우리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일단 신용평가사들이 기존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며칠은 뭐 긴장 안 한 사람이 없죠. 외신사들만 긴장한 게 아니라 저부터도 이게 뭐야, 비상계엄이야? 이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제 네.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되는 과정이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한국의 신용평가를 낮출 정도로 저는 가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정 교수님 생각에 반대인 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보자. 예. 임기 끝나기 전에 바뀐다고 해보자. 네. 그러면 그게 더 저는 불확실성이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빨리 수습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왜 그냥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는 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뭐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매를 피하자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얼마나 말을 많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스처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칙 따지다가 매를 더 맞지 말고 저는 좀 카드를 내놓고 천연가스, 그다음에 공동 투자를 통한 어떤 유전 개발, 그다음에 식량에 대한 그 수입선 전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격이 그래도 총리고 권한대행이니까 부총리 권한대행보다는 훨씬 더 격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둘러 저는 트럼프하고 통화를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2, 3일 내로 아마 통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유지한 거는 저는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그 직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데 그것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선진 경제, 민주주의 경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김수희 평론가님.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이제 2심 판결이 나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현재 전망으로는 이르면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정말 슈퍼위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그러면 일자를 공지를 할 거냐. 당일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네.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일에 공지를 하고 선고를 하면은 좀 기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루 전에는 한다든지 그리고 전례를 비춰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 2, 3일 정도 전에 공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한다라고 하는 거에 확정이 되는 것은 아마 수요일까지 지켜보면 이번 주 안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꼭 금요일, 사실 예전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를 했었는데 네. 꼭 금요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 때 현재는 목요일에 이런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발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꼭 금요일이라는 보장은 없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수요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수요일이 또 고등학교의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 그 헌재 선고 당일에는 그 인근 고등학교들도 휴교를 다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일에 그 선고를 하게 되면 그 고등학교들은 모의평가를 못 하게 된다.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좀 되겠네요. 네, 그런 네.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수요일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수요일에 잡혀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이 선고가 될 텐데 이 네. 부분도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 대표가 좀 재판에서 열세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새로운 법리를 통해서 무죄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형량을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돼 있는 것을 벌금형 수준으로는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또 관건이 되고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간다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럼 2심 판결까지를 놓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헌재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여당이 국민의힘 쪽과도 저희가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페이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